안녕하세요. DJ 라니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삶이 우리를 시험할 때 우리는 더 강해지는 법을 배운다. 어릴 때부터 많이 들었던 말인데 지금 돌이켜보면 참 와닿는 말 같아요. 세상은 가끔 너무나도 가혹하게 굴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제 스스로를 지키는 법을 배워야 했어요. 여러분은 혹시 세상에 혼자 남겨진 것 같은 기분을 느껴본 적 있나요? 혹은 아무리 노력해도 인정받지 못한다는 생각에 절망했던 적이 있나요? 저는 그런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으며 살아왔어요. 어떤 날은 버티는 것조차 버거울 때도 있었죠. 하지만 인생이라는 게 참 신기해요. 끝까지 버티고 나면 결국 손을 내밀어주는 사람들이 나타나더라고요. 제 사연이 저처럼 불공평한 세상을 마주한 적이 있는 사람들에게 혹은 지금 그런 순간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작은 위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을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네요. 저는 35살의 평범한 여자고 비서로 근무 중입니다. 저는 고아로 자라서 어릴 때 이미 산전수전 다 겪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제 자신이 안쓰럽게 느껴지기도 해요. 솔직히 말해서 어릴 때는 세상이 그렇게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나름 긍정적인 성격이었죠. 제가 고아원에서 자라긴 했지만 선생님들은 다정하셨거든요. 어린 저희들에게 따뜻한 밥을 직접 퍼주시고 잠들기 전엔 이불을 한 번 더 덮어주셨어요. 밤에 악몽이라도 꾸면 다가와서 등을 토닥여주시고 생일이 되면 작은 케이크라도 준비해서 축하해 주셨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가 어딘가에 속한 존재라는 걸 느끼게 해주셨답니다. 너희는 모두 사랑받아 마땅한 존재야. 세상이 전부 차갑진 않으니까 힘든 일이 있더라도 이겨낼 수 있을 거란다. 그냥 가족이라는 게 없을 뿐이지 제게 주어진 환경이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아예 처음부터 고아원에 버려진 애들도 많은데 저는 그나마 사진첩에 남겨진 몇 장의 유아기 사진이 있는 걸로 봐서 부모님이 키우려고 하셨다가 어쩔 수 없이 고아원에 보낸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피할 수밖에 없었던 사정이 있었겠죠. 그런데 막상 학교를 다니기 시작하면서 현실을 직면하게 되었어요. 세상이 생각보다 더럽다는 걸, 사람들은 멀쩡한 얼굴로 잔인해질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고아원은 저 같은 애들 투성이니까 몰랐는데 고아에 대한 편견이 가득하더라고요. 야, 쟤 고아원에서 왔다며? 맞아. 그래서 그런가 솔직히 좀 냄새나지 않냐? 옷도 이상하게 꼬질꼬질해. 고아원에서 단체로 빨래해서 그런가? 우리 엄마가 그러던데 고아들은 도둑질 많이 한다고 조심하래. 돈 같은 거 함부로 두면 안 된대. 그래서 지난번에 누구 돈 없어졌다고 난리 났을 때 제가 제일 먼저 의심받았던 거구나? 그러니까. 왠지 느낌이 좀 그래. 괜히 가까이 했다가 우리 물건 없어질 수도 있어. 진짜 조심하자. 우리끼리만 다니는 게 답이야. 쟤랑 말 섞을 필요 없어. 분명 지들끼리 수군거리는 거였지만 저는 전부 들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도 초등학교 땐 그나마 친구들이랑 어울릴 수 있었어요. 저를 노골적으로 투명인간 취급하는 애들은 소수였죠. 아직 순수해서 그랬나 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더라고요. 분명 전날까지도 같이 놀이터에서 뛰어다녔던 애가 하루 만에 제 눈을 피하면서 엄마가 어울리지 말랬다며 도망가 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 부모 참여 수업이 있는 날이면 저는 교실에 가만히 앉아있는 것조차 눈치 보였습니다. 학부모들이 저를 대놓고 경계했거든요. 저 아이가 고아원에서 자라서 가정교육도 못 받았을 텐데 우리 애랑 친하게 지내게 둬도 되는 거야?
요즘 애들은 또래 영향 많이 받는다는데 괜히 이상한 말투나 행동 배우는 거 아니겠지? 그러게. 우리 애가 쟤랑 친하게 지내다가 뭘 잘못 배우면 어쩌냐고. 난 솔직히 어떤 핏줄이 섞여 있을지 모르니까 찝찝해. 혹시라도 도둑질 같은 거 하면 어떡해? 우리 애들 반에 무슨 일 생기면 무조건 저의 탓이야. 괜히 다들 말은 못해도 은근히 조심하는 것 같더라. 그러니까 우리 애한테도 확실히 말해놔야겠어. 쟤랑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말라고. 뭔 일 생기면 괜히 불똥 튈 수 있으니까. 너무하지 않나요? 그래도 제가 그분들의 자녀와 같은 반 친구였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까지 험담할 수 있었을까요? 학부모들은 은근한 수군거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당연히 반 친구들도 조금씩 저를 경계하기 시작했죠. 그 나이 때 친구들은 어른들 말 잘 듣는 게 옳고 착한 건 줄 알잖아요. 무언가 불편해하고 저를 피하는 듯한 시선부터 애매하게 거리를 두는 행동까지 명확한 왕따는 아니었지만 가랑비에 옷 젖듯이 그렇게 저는 점점 혼자가 되어갔습니다. 결국 중학교에 진학했을 땐 누가 봐도 왕따가 되어 있었죠. 차이점이 있었다면 같은 반 친구들의 학부모들뿐만 아니라 이제는 선생님들도 저를 눈의 가시처럼 여기더라고요. 뭔가 억울한 상황이 생겨도 전혀 감싸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저를 문제아 취급했죠. 저는 왕따였는데 문제아 취급까지 당하니까 너무 억울하더라고요. 네가 먼저 시비 걸었으니까 애들이 반응한 거 아니니? 다른 애들이랑은 사이좋게 지내던데 너만 괴롭힌다는 게 말이 돼?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지나가다가 갑자기 욕먹은 거예요. 그래놓고 제가 모른 척 지나가려고 하니까 무시한다고 짜증내더니 밀어 넘어뜨렸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는데 애들이 널 밀었다고? 그럴 리가 없잖아. 네가 먼저 무례하게 행동했으니까 이런 일 생긴 게 분명해. 너는 왜 항상 문제를 일으키는 거야? 친구들 나쁜 애들로 만들면 기분 좋아? 제가 그 애들을 나쁜 애로 만들어서 얻는 게 뭐가 있겠어요. 저는 정말 억울해요. 다친 것도 저고 욕 얻어먹은 것도 저라고요. 됐어. 네가 그렇게 억울하면 증거라도 가져와. 하지만 지금 상황 봐선 너 혼자만의 피해망상 같구나. 제가 무슨 말을 해도 학교에는 귀 기울여 들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부모 없는 애는 어딘가 하자 있을 게 분명하다는 편견이 머릿속에 박혀있는 듯 하더라고요. 제가 밝게 웃고 다니면 지 멋대로 크고 있다고 뒷말이 돌았어요. 조용히 있으면 또 뭔가 사고를 칠까봐 무섭다는 둥, 분위기를 흐린다는 둥 말들이 나왔죠. 얌전히 있으면 음침해 보인다고 지적받았고 활발하면 거슬린다며 조롱당했어요. 아무리 성격이 낙천적이라고 해도 이런 대우를 받다 보면 어두워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저는 어차피 노력해봤자 인정받지 못할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인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방황하게 되더라고요. 손가락질 당할 운명이라면 제가 선택해서 손가락질 당하는 게 덜 억울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러 삐딱하게 살았죠. 저는 교복 치마를 일부러 짧게 뜯어놓고 다녔어요. 규칙 따윈 신경도 안 쓴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거든요. 역시 너 같은 애들은 착실한 학생인 척 연기해봤자 금방 가면을 벗는구나. 교복 단추는 왜 그렇게 뜯어놨고 머리는 또 무슨 색이냐? 네 꼴을 봐라. 그 안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왜 깜짝 놀란 척하세요? 선생님이 항상 저는 이런 애일 거라고 말씀하시길래 기대에 부응해드린 것뿐인데요. 선생님은 항상 제 실체가 이럴 거라고 하셨잖아요. 당연하지. 나는 네 눈빛만 봐도 안다. 너같이 부모 없는 애들이 자라서 어떻게 될진 뻔하지. 사람은 노력하면 바뀔 수 있는데 너는 노력도 해본 적이 없는 게 분명하다. 진작 저를 포기하신 거 아니었어요? 노력하면 바뀐다고요?
지금까지 노력해봤자 똑같았는데요? 다들 저한테 바라는 게 이거 아니었어요? 제가 한번 시원하게 대드니까 그 후로는 귀찮게 하는 선생님이 안 계셨습니다. 저는 가출했거나 퇴학당한 애들과 친해지기 시작했어요. 어른들한테 눈총을 받을지언정 아무도 제 출신을 문제 삼지 않았죠. 숨통이 트이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다만 고아원 선생님들한테는 죄송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고아원 선생님들이 사랑으로 돌봐주셨는데 제가 세상의 풍파를 맞고 엇나가기 시작한 거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고아원에 자주 찾아오시던 봉사자 부부가 계셨는데요. 그분들이 제 사연을 들으셨나 봐요. 저를 입양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너한테 너무 좋은 기회일 거야. 보통 고등학생 정도 되면 성인 되고 어떻게 고아원 바깥을 나가서 무사히 살아야 할지 궁리하게 되는데 너는 안정적인 의식주를 갖게 되는 거잖아. 설마 진짜 저를 데려가겠어요? 이미 다 커서 키우는 재미도 없을 거고 어른들이 예뻐할 타입도 아니잖아요. 솔직히 저는 잠깐 위선적으로 말하는 거고 다른 애를 데려갈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두 분은 생각보다 진심이었더라고요. 저를 위해 사소한 것 하나까지 신경 써주셨거든요. 그렇게 저는 18살에 입양을 가게 됐어요. 제 등 뒤로 부러움의 시선이 따라붙었는데 정작 저는 꿈인가 싶어서 현실감이 없었던 것 같아요. 두 분은 제가 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오면 간식부터 챙겨주셨습니다. 따뜻한 밀크티 한 잔에 수제 쿠키까지 준비해놓고 기다리시더라고요. 침대도 새로 사주셨는데 포근한 이불과 아기자기한 쿠션들로 꾸며져 있었어요. 제 방이 생긴 것도 처음이었고 제가 원하는 대로 가구를 배치해도 된다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이제 눈치 보지 않아도 돼. 우리는 이미 많은 각오를 했어. 책임감을 갖고 입양한 거니까 진짜 부모 대하듯이 굴어도 좋아. 그래, 다른 애들처럼 투정도 부리고 갖고 싶은 거 있으면 솔직하게 말해라. 괜히 파양될까봐 걱정하지 말고. 두 분은 결혼 생활 동안 아이가 쉽게 들어서질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셨음에도 풀리지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두 분은 저랑 20살 조금 넘게 차이가 났고 당시 아직 30대 후반이셨기 때문에 임신 가능성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었어요. 솔직히 두 분이 저를 안심시키기 위해 애쓰셔도 막상 동생이 들어서면 파양하실 거라고 생각했죠. 그래서 곁을 내주지 않기 위해 노력했던 것 같아요. 다시는 상처받기 싫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정식 입양되고 나니까 엄마 아빠는 다니던 병원도 끊으시고 진짜 저를 딸처럼 여기더군요. 그리고 엄마는 본인 이야기를 솔직하게 털어놓으셨죠. 나도 사실 고아원에서 자랐어. 그래서 네 마음이 너무 이해가 돼. 사람들한테 상처받을 것 같고 기대하면 배신당할까봐 두려운 거 맞지? 하지만 살다 보니까 나쁜 사람들만 있는 건 아니더라. 그래서 너에게도 그런 가족이 되어주고 싶어. 우리는 네가 어떤 상처를 가졌는지 충분히 설명 듣고 결정한 거야. 너희 고아원 선생님들이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 그러니까 이제 엄마 아빠의 딸로서 마음 놓고 살자. 전 솔직히 감동받았지만 겉으로 무작정 티내지는 않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항상 세상은 저한테 행복하게 놔주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돌변할지 모른다고 생각했으니까요. 방어기제를 세운 거죠.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저를 낳은 것도 아니고 어릴 때부터 지켜본 것도 아니었는데 지극정성이셨어요. 제가 입양되고 나서 몸살이 심하게 난 적이 있었는데요. 그냥 감기려니 하고 넘겼다가 열이 펄펄 끓고 온몸이 쑤셔서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날 엄마가 하루 종일 제 곁을 지켜주셨습니다.
이마에 찬물 수건을 올려주고 약을 챙겨 먹이면서 계속 상태를 살피셨죠. 아빠는 퇴근길에 죽이랑 과일을 잔뜩 사와서 직접 먹여주셨고요. 밤새도록 제가 끙끙 앓을 때마다 엄마는 제 손을 꼭 잡고 등을 토닥여 주셨습니다. 우리 딸 아프지 말았으면 좋겠어. 엄마가 대신 아팠으면 좋겠는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네. 괜찮아요, 엄마. 그냥 잠깐 열이 났을 뿐이잖아요. 그렇게 말하면서도 얼굴이 빨갛잖아. 약 먹고 좀 더 푹 쉬어야겠어. 우리 딸이 건강해야 엄마도 마음이 편하지. 그냥 지나가는 감기라고 넘길 수도 있었을 텐데 엄마 아빠는 제가 조금이라도 덜 아프도록 모든 정성을 다 쏟으셨던 겁니다. 그때 처음으로 부모님의 진짜 사랑이 뭔지 가슴 깊이 느꼈던 것 같아요. 피 한 방울 안 섞였어도 엄마 아빠에게 저는 진짜 딸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제 인생은 순조롭게 지나간 적이 없잖아요. 할머니가 제 존재 때문에 극대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엄마한테 분노를 쏟아내셨죠. 이게 다 네가 임신도 못하는 바람에 벌어진 일이야. 검은 머리 짐승을 거두는 게 말이나 되냐? 어머님, 아이가 듣는 곳에서 그런 말씀은 하지 마세요. 노여움 거두시기 위해서 말씀을 하셔야 한다면 저한테만 하시면 되잖아요. 누가 고아원 출신 아니랄까봐 자식도 고아를 입양해서 갖다 키운다고 하네. 아주 그냥 통하는 게 있기는 한가 보지? 알고 보니 엄마랑 아빠가 그동안 난임 때문에 병원을 다니셨던 건 엄마와 아빠의 의지라기보다는 할머니가 집을 내주셨고 병원비까지 계속 보내니까 어쩔 수 없이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의무감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겨우 한 번 임신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할머니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유산했다고 했죠. 어머니, 와이프 건강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이가 간절하지 않아요.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모습 보여드리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나무라지 마세요. 이러다가 이 사람 몸 상할까봐 걱정되네요. 아니, 가진 것도 없이 시집 왔으면서 애도 안 낳을 거면 무슨 자격이 있는 건데? 그걸 지금 말이라고 짓거리는 거야? 아빠가 중간에서 선을 그었지만 할머니는 난리를 피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엄마와 아빠는 덕을 쌓으면 임신이 된다고 하니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고아원에 봉사를 자주 다니셨던 거래요. 그러다가 두 분의 눈에 제가 밟혔던 거고요. 엄마 아빠는 다른 어린 아이들을 두고 왜 제가 아른아른 거렸는지 신기하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 눈엔 피 한 방울 안 섞여놓고 자리만 차지한 제가 눈에 가시였던 거죠. 그동안 엄마 아빠는 할머니 명의 집에서 살고 계셨는데 나가라고 내쫓으셨습니다. 그 집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얘부터 파양해라. 이왕 입양할 거면 어린을 데려다 놓고 살아야지. 인연처럼 이미 고아로 살아온 세월이 길면 열등감이랑 억다구니밖에 없는 거라고. 솔직히 저는 방황했던 시간이 있긴 하니까 할머니 말씀이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저를 파양하셔도 어쩔 도리가 없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우리 엄마 아빠는 그럴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한 번 자식으로 품었으면 평생 자식이라는 거였어요. 그렇게 되니까 할머니는 엄마를 노골적으로 구박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의도적으로 차별하셨죠. 다른 친손주들한테는 용돈이나 선물을 줄 때 저는 당연하게 제외됐어요. 우리 건영이는 이 집안 핏줄을 물려받아서 머리도 좋고 예의도 바른데 쟤는 어디서 주워온 건지 이물질이 단단히 섞였다. 어떤 피가 섞였는지도 모르는 애를 키우게 돼서 우리 아들이 얼마나 불쌍한지 몰라. 결국 우리 엄마 아빠는 그동안 본인들이 핍박받으셨을 때는 인내하셨지만 저까지 눈칫밥을 먹게 되니까 못 참으셨습니다. 할머니 명의 집에서 나오게 된 거죠.
저는 세상으로부터 상처받아 얼어붙었던 마음이 녹아내리는 걸 느꼈어요. 엄마 아빠가 저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시는지 절절하게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뒤늦게 공부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2년제 대학에 비서학과에 입학했죠. 이제라도 떳떳한 딸로서 살고 싶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 집은 할머니 명의집에서 쫓겨나고 나서 어려워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살던 곳을 잃었으니 집부터 다시 구해야 했어요. 게다가 아빤 그동안 할머니가 운영하던 식당에서 카운터를 봐주셨기 때문에 일자리도 새로 찾아야 했죠. 우리 딸, 어차피 평생 그 집에서 사는 건 무리였으니까 절대로 네 탓이라고 생각하지 마. 지금 네가 해야 할 일은 학업에 집중하는 거니까. 그래도 죄송한 마음이 드는 건 어쩔 수 없네요. 저 진짜 열심히 살게요. 나중에 엄마랑 아빠가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거예요. 네가 어떻게 하든 우리가 후회할 일은 없을 거다. 그렇지만 성숙하게 마음을 다잡는 건 잘하고 있는 일이지. 열심히 사는 거 다 보고 있으니까 항상 힘내자. 엄마 아빠 걱정은 하지 말아라. 아빠는 제가 자책할까봐 걱정하셨습니다. 우리 가족은 힘을 모으기로 의기투합했어요. 결국 아빠는 피자집 배달기사로 취직했습니다. 그리고 엄만 온갖 아르바이트를 섭렵하셨죠. 새벽엔 신문 배달을 했고요. 낮에는 봉제 공장에서 재봉일을 배우셨어요. 정말 악착같이 노력하신 거예요. 그나마 제가 정신 차리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 첫 학기를 제외하고는 장학금을 받아 부담을 덜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졸업하면 바로 취직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행히도 교수님의 추천으로 대기업까진 아니지만 나름 규모가 있고 안정적인 회사에 비서로 취업할 수 있었죠. 우리 딸 정말 기특하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이렇게 빨리 자리 잡을 줄은 몰랐어. 게다가 우리 걱정까지 해주는구나. 엄마, 당연한 거잖아요. 그동안 엄마랑 아빠가 얼마나 고생하셨는데요. 이젠 제가 조금이라도 보답해야죠. 네가 열심히 살아주는 게 제일 큰 보답이야. 엄마는 네가 힘들까 봐 걱정되는데 이렇게 잘 해내고 있는 거 보니까 뿌듯해서 눈물이 난다. 울지 마세요. 이제부턴 좋은 일만 있을 거예요. 엄마랑 아빠가 더는 힘들지 않도록 제가 열심히 일할 거니까요. 부모님이 기뻐해 주시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뭉클했는지 몰라요. 비서로서 근무하는 게 쉽진 않았지만 월급날마다 부모님을 외식시켜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조금씩 우리 가족도 안정을 찾아가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시간이 흐른 어느 날 아빠가 무단횡단하는 사람을 피하려다가 사고를 당하셨습니다. 급하게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세상을 떠나셨죠. 너무 급작스러워서 그냥 현실이 아닌 것 같았어요. 엄마랑 저는 완전히 정신도 못 차릴 만큼 충격을 받았죠. 장례식을 준비하면서도 얼이 빠져 있었습니다. 아빠가 세상을 떠난 거니까 할머니 비롯해서 친가 쪽에도 아빠의 소식을 알려드렸거든요. 그런데 아빠가 배달일 하면서 고생하실 땐 쳐다도 안 보던 할머니가 이제 와서 우리 엄마 때문에 아빠가 사고 난 것처럼 오열하더라고요.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된 게 다 누구 때문이냐? 네가 멀쩡하게 애 낳았으면 이런 일도 없었어. 우리 아들하고 나는 원래 사이가 좋았다고. 어머님, 제발 지금은 그런 말씀하지 말아주세요. 우리 가족한테도 너무 힘든 일이에요. 네가 힘들다고? 네가 감히 내 앞에서 힘들다고 말하는 거야? 네가 우리 집안에 들어온 순간부터 우리 아들 팔자가 꼬인 거다. 평생 고생만 하다가 이렇게 죽게 만들었다고. 할머니는 땅을 치면서 오열했습니다.
결국 엄마는 남편을 떠나보낸 장례식임에도 눈칫밥 얻어먹듯이 제대로 마지막 인사도 하기 어려운 분위기였어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아무리 할머니의 아들이라고 해도 우리 엄마랑 아빠는 서로 사랑해서 가정을 꾸린 거잖아요. 지금까지 부부로 잘 살아왔는데 왜 할머니랑 친가 쪽 식구들한테 마지막 인사까지 빼앗겨야 해요? 친가 쪽 식구들은 납골당도 따라오지 말라고 했는데요. 제가 전부 당당하게 맞섰습니다. 백날 그렇게 천대해봤자 우리 아빠가 마지막까지 같이 살고 싶어 했던 딸이랑 아내는 저랑 엄마예요. 그쪽들이야말로 이제 와서 큰소리치지 말라고요. 제가 목소리를 높일 거라고 생각하지 못했는지 친가 쪽 식구들은 당황하는 눈치가 역력했습니다. 다들 할 말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랑 엄마는 끝까지 납골당에 동행했어요. 더 이상 아무도 내쫓으려고 하지 못했죠. 다만 할머니가 손가락질하면서 빈정거리긴 하더군요. 굴러들어온 돌이 박힌 돌 빼내려 든다더니 내가 낳고 기른 아들인데 감히 피 한 방울 안 섞인 것이 우리 아들한테 딸 노릇을 하려고 하네? 할머니, 그 아들 가시밭길로 내몬 게 누구였는지 생각이라도 해보고 말하세요. 아직도 투덜거릴 기운이 나시나 봐요? 아빠가 어디 편하게 살았어요? 평생 부담만 주셨으면서 이제 와서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아빠도 하늘에서 당황스러워하실 것 같아요. 할머니는 노발대발했지만 저는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었습니다. 아빠는 이미 세상을 떠나셨고 더 이상 부딪힐 일도 없는데 뭐하러 눈치를 봐야 하죠? 이젠 제가 우리 엄마를 지킬 차례였어요. 그렇게 엄마랑 저는 아빠 없이도 어떻게든 버티며 살아가기로 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비서로 일하고 있었기 때문에 월급을 생활비로 보태고 있었고요. 엄마는 부업을 하고 계셨기 때문에 그만 보태라고 하셨죠. 제가 시집갈 자금을 모으지 못할까봐 걱정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 딸도 이제 나만 챙기지 말고 딸 인생도 좀 생각해야지. 나중에 좋은 사람 만나서 가정 꾸려야 하는 거 아니겠어? 엄마, 제가 시집 갈 거였으면 진작 갔죠. 엄마 혼자 두고 어디 갈 수 있겠어요? 나중에 우리 둘이 좋은 데 가서 편하게 살면서 지내는 게 제 목표예요. 참 속 깊은 우리 딸. 그 마음은 고맙지만 너를 위해 쓰고 모으기도 해야 돼. 엄마는 오히려 네 돈 쓰는 게 마음이 불편하단 말이야. 저는 제 돈을 엄마한테 못 쓰는 게 마음이 불편하니까 제 말 들어주세요. 그냥 건강하게 오래오래 곁에 계셔주시면 충분하니까요. 엄마는 미안해하시면서도 저에게 고마워하셨습니다. 저는 엄마가 외롭지 않게 노후를 같이 보내드리고 싶었고요. 저는 비서로서 싹싹하게 일을 잘 해내고 있었기 때문에 사장님의 신임을 얻고 있었어요. 맡은 업무를 꼼꼼하게 처리하는 건 기본이었고 회의 일정 조율부터 계약 문서 정리까지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해냈거든요. 사장님이 급하게 자료를 필요로 할 때면 이미 미리 준비해놓고 있었고 외부 미팅이 잡히면 최적의 경로까지 따져가며 이동 일정을 짜드렸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도 부드럽게 조율하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했죠. 덕분에 사장님은 저한테 신경을 많이 써주셨는데요. 제가 엄마랑 둘이 사는 걸 아시고 건강검진 패키지를 선물해 주시더라고요. 자네가 부친상 당하고 마음이 많이 시끄러웠을 텐데 어머니 모시고 건강검진 다녀오게. 내가 일정 빼줄 테니까 마음 편히 먹고 갔다 와. 저는 이제 우리 엄마도 나이가 있다 보니까 너무 좋은 선물이다 싶었습니다. 정말 감사하게 받았죠. 그런데 세상이 또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엄마는 자궁경부암 사기 판정을 받으셨어요.
심지어 암세포가 자궁을 뒤덮고 있을 정도로 크기가 커서 수술조차 불가하다고 하더군요. 하늘이 노랗게 변한단 말이 이럴 때 쓰는 거라는 걸 깨달았어요. 저는 처음에 회사를 관뒀습니다. 엄마를 모시고 서울로 병원을 다닐 생각이었거든요. 제가 근무했던 기간이 길어서 나름 퇴직금도 쌓여 있었고요. 사장님도 사정을 헤아려 주셔서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엄마 곁에만 붙어 있으니까 엄마가 더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야, 항암 치료가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데 너는 계속 일 안 하고 있으면 나중에 어쩌려고 그래. 엄마는 괜찮으니까 얼른 다시 직장 알아봐. 직장 다니면 엄마 모시고 병원 다니기 힘들단 말이에요. 항암이 언제 끝날지 모르니까 더 엄마 옆에 꼭 붙어있고 싶은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내가 너무 걱정스러워서 제대로 치료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얼른 다시 직장 구해봐라, 응? 내가 언제 떠날지 모르는데 괜히 네 인생에 해를 끼치게 될까봐 미안하니까. 그런 건 미안해하실 필요 없어요. 저는 엄마 옆에 있는 게 더 중요해요. 하지만 걱정스럽다고 하시니까 고민은 해볼게요. 저는 엄마가 너무 근심하시는 데다가 언젠가 기적적으로 무사히 회복되신다고 해도 엄마를 공기 좋은 곳으로 모시고 가려면 병원비를 잘 벌어놔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일자리를 알아보기로 마음먹었어요. 사실 할머니가 좀 넉넉하신 분이니까 자존심도 굽히고 찾아가서 무릎을 꿇고 빌었거든요. 할머니, 제발 우리 엄마 좀 도와주세요. 그래도 한때 할머니의 며느리였잖아요. 받을 수 있는 치료는 충분히 받고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엄마가 그냥 며느리냐? 네 엄마는 남편 잡아먹은 년이야. 그래놓고 오래 살 수 있을 줄 알았어? 네 엄마 수술도 못할 정도로 아프다는 거 보니까 세상에 아예 불공평하지는 아닌가 보다. 할머니, 그 말이 나중에 어떻게 돌아올지 두렵지도 않으세요? 사람이 그렇게까지 독할 필요 있어요? 너랑 나는 피 한 방울 안 섞였잖아. 너나 알아? 왜 모르는 사람한테 돈 보태달라고 동냥하냐? 내 손주들 중에 너 같은 년은 없어. 나중에 우리 아빠 얼굴 어떻게 보려고 이러시는 건지 모르겠네요. 알겠어요. 다시는 무슨 일 있어도 찾아오지 않을게요. 저도 할머니한테 손 내미는 건 죽기보다 싫었는데 우리 엄마 위해서 왔을 뿐이에요. 할머니는 연세가 꽤 많았는데도 여전히 악독한 사람이었습니다. 문 닫고 나오자마자 참았던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이를 악물고 참으면서 집에 왔어요. 저는 어쩔 수 없이 간병인을 고용하고 다시 비서 자리를 찾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록 제가 다니던 회사의 비서 자리는 이미 채용되어 있었지만 사장님이 저를 그동안 좋게 봐주셨기 때문에 친밀하게 지내시는 기업 회장님의 비서로 연결해 주셨어요. 이 기업 회장님은 연세가 80이 넘으셨는데도 아직까지 회사 일을 도맡아 다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연세도 많고 하셔서 그렇게 깐깐하지는 않을 거야. 좀 너그럽기로 소문이 났으니까 자네가 일하기에도 부담이 덜할 테니 걱정 말게. 아무래도 제가 낙하산이었기 때문에 처음엔 텃세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설 수 없었어요. 엄마를 생각하면 한 발짝도 돌아설 수 없었으니까요. 아무도 저에게 말도 걸지 않고 회의 자료도 일부러 전달이 늦어지는 일이 많았어요. 심지어 점심시간에 일부러 빼놓고 가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묵묵히 제 할 일을 했어요. 회의 자료가 늦게 오면 밤을 새워서라도 완벽하게 세팅했고 점심시간에 혼자 남겨지면 그냥 따로 공부하면서 업무 효율을 높일 방법을 고민했답니다. 그렇게 몇 번 일이 틀어질 뻔한 상황을 제가 수습하자
동료들도 더 이상 저를 함부로 대할 수 없게 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결국 인정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됐죠. 회장님도 끈기 있는 모습이 마음에 드셨는지 제게 신뢰를 보이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회장님이 제게 직접 부탁을 하나 하셨습니다. 서류를 하나 두고 와서 말이야. 집에 가서 좀 가져와 줄 수 있겠나? 기사한테 말해줄 테니 차 타고 다녀오게. 저는 당연히 알겠다고 말씀드리고 회장님 댁으로 갔어요. 그리고 가사 도우미의 안내를 받아 서재로 들어갔죠. 그런데 거기서 정말 말도 안 되는 걸 봤습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 거기 서재 한쪽에 떡하니 액자로 꽂혀 있는 거예요. 저는 당황스러운 마음을 안고 회사로 복귀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회장님을 찾아갔어요. 당연히 제 지갑에 꽂혀있던 고등학교 시절 사진도 보여드렸죠. 회장님, 이건 제가 지니고 다니던 고등학교 시절 사진이에요. 비쩍 마르고 볼품없지만 제 인생의 터닝포인트였다고 생각해서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죠. 그런데 회장님 서재에 제 사진이 있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회장님은 순간적으로 굳어지시더니 사진을 가만히 보셨습니다. 그러더니 떨리는 손으로 사진을 가리키며 입을 떼시더라고요. 이 사진이 진정 자네 사진인가? 한치의 거짓말 없이 하는 말 맞겠지? 나는 내 손녀라고 생각해서 액자에 꽂아뒀을 뿐이네. 저는 머리가 띵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저는 여태까지 우리 엄마도 고아라고 알고 있었는데요. 엄마는 본인 스스로 고아가 되기를 선택하신 거였어요. 회장님은 우리 엄마의 친부였던 겁니다. 회장님은 과거 사업이 몇 번씩 망하면서 어마어마한 빚을 떠안게 되셨다고 하더라고요. 엄마의 친모는 그 빚을 감당할 수 없다면서 도망가 버렸죠. 엄마는 친부에게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고아원으로 들어갔다고 하더군요. 아버지, 다시 일어나실 수 있을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우리 꼭 다시 만나요. 몸은 멀어지더라도 혈연은 끊어낼 수 없는 거잖아요. 저 잘 지내면서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몸조리 잘하세요. 회장님은 가족들 없이 일에 집중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회장님이 재기하는 과정에서 도와준 여성분과 재혼을 해버린 겁니다. 엄마는 그 사실에 배신감을 깊게 느꼈고 충격을 받아서 회장님과 절연을 선언했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회장님도 경제적으로 여유가 넘쳤음에도 우리 엄마를 찾지 않았던 건 새롭게 꾸린 가족들과 얼굴을 붉히기 싫으셨대요. 하나뿐인 친딸이었던 우리 엄마를 피하셨던 거죠. 게다가 우리 엄마도 정말 올곧은 사람이라 회장님이 돈이 많아지셨다고 해서 절대로 빌붙으려고 가까이 다가가는 성격이 아니셨고요. 그러다가 회장님이 본인 80살 생일에 우리 엄마를 다시 찾아와서 용서를 구하셨다고 합니다. 정말 미안하다. 네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내가 얼마나 비겁하게 너를 외면했는지 이제서야 뼈저리게 깨닫게 되는구나. 너무 늦은 사과라는 것을 알지만 받아줬으면 좋겠다. 네가 필요로 하는 모든 걸 주고 싶은 심정이야. 지나간 세월을 어떻게 말 한마디로 무마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아버지도 다시 일어서기 위해 노력하신 사정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용서해 드릴 테니까 부탁 하나만 들어주세요. 무슨 부탁인지 말해봐라. 내가 이 나이 먹어서 너한테 못해줄 게 뭐가 있겠니? 무슨 소원이든 다 들어줄 테니까 속 시원하게 꺼내봐. 사람 일이라는 건 모르는 거잖아요. 우리 남편 먼저 보내고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라도 나중에 먼저 잘못되면
우리 딸이라도 책임져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엄마는 회장님께 겨우 사과를 받았으면서 본인을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부탁을 하셨대요. 그리고 회장님에게 아버지 손녀라고 전해주면서 제 고등학교 시절 사진을 건네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회장님은 언제든 손을 내밀어주기 위해 사진을 간직해 오셨던 겁니다. 다만 제가 고아원에서 입양이 결정된 지 얼마 안 됐을 때 찍었던 거라 많이 달라 있었거든요. 그래서 바로 알아보진 못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소름 돋는 인연이 닿았을까 싶었습니다. 엄마는 제가 이 회사에 취직했다는 걸 모르고 계셨어요. 아픈 엄마한테 이런 것까지 세세하게 말씀드릴 여유가 없었으니까요. 그래서 전 이 모든 진실을 이야기 나누고 나서 회장님에게 엄마의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엄마가 얼마나 힘든 투병 생활을 하고 계신지부터 제가 어떻게든 병원비를 벌기 위해 다시 회사에 복귀한 것까지 전부 말씀드렸죠. 아니, 우리 딸이 그렇게 심각하게 아프단 말이야. 왜 나한테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을까? 내가 많이 부족한 아비로 느껴지긴 했나 보구나. 회장님은 진심으로 눈물을 보이며 자책하셨습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어요. 도움을 요청하는 손길을 쌀쌀맞게 거절하신 우리 할머니가 회장님한테는 사돈인 셈이잖아요? 그래서 제 할머니이자 엄마의 시어머니가 했던 만행을 모두 고발했어요. 회장님은 듣는 내내 얼굴이 점점 더 굳어지더라고요. 눈빛이 차갑게 변하시더니 한숨을 깊이 내쉬었죠. 그 여자가 감히 내 딸한테 그런 짓을 했단 말이지. 아무리 예쁘게 안 보여도 그렇지 며느리한테 그런 막말을 퍼붓다니. 할머니가 저랑 엄마를 얼마나 하찮게 여겼는지 회장님도 아셔야 해요. 저는 아무리 그래도 엄마가 몸이 많이 아프다는데 그런 방식으로 거절하실 줄은 몰랐어요. 절대로 그 여자가 곱게 늙어 죽지는 못하게 만들어주겠다. 이제부턴 내가 직접 나설 테니 마음 편하게 지켜보기만 하면 된다. 회장님은 저와의 대화가 끝나자마자 하던 일을 모두 정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따라 엄마를 만나셨죠. 엄마는 계속된 항암 때문에 많이 수척해 있으셨어요. 회장님은 엄마를 보자마자 차마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부터 흘리시더군요. 엄마도 눈가가 빨개지긴 마찬가지였죠. 내 딸아, 너무 늦었구나.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모르고 살았을까? 용서해 다오. 엄마는 힘이 없으셔서 말씀을 하지 못하셨지만 회장님의 손을 맞잡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회장님은 떨리는 손으로 엄마를 끌어안았죠. 왜 진작 연락해서 기대지 않은 거야? 내가 네 아버지로서 너에게 남은 삶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고 싶다. 엄마는 입술을 깨물며 잠시 망설이더니 회장님의 품속으로 기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감정을 추스르기 힘들 정도였어요. 엄마와 회장님이 충분히 재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드렸죠. 그날 이후로도 회장님은 우리 집에 자주 찾아오셨어요. 엄마가 항암 부작용으로 식욕을 많이 잃으셨는데 그 와중에 생각난다고 하시는 음식이 있으면 뭐든 사다 주셨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끝까지 못돼 먹게 살 예정인지 할머니가 찾아오셨어요. 우리 엄마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하고 있는지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나 봐요. 다행이라면 다행스럽게도 때마침 회장님이 집에 찾아와 계셨거든요. 그래서 엄마가 직접 상대하지 않고 회장님이 할머니를 마주하셨어요. 그리고 할머니는 우리 엄마가 진짜 고아였던 게 아니고 한 기업을 이끄는 회장님의 친딸이었다는 사실을 알고 기겁하더군요.
뭐? 그게 사실이야? 너 어디서 누구 데려와서 연기시키고 있는 거 아니야? 할머니가 언제 오실 줄 알고 제가 연기를 시켜요? 이분은 진짜 우리 외할아버지세요. 우리 엄마 걱정되셔서 직접 와주셨어요. 아직도 정신 못 차리겠나요? 할머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회장님은 말없이 명함을 건네주셨죠. 할머니는 벌벌 떨면서 명함을 받아들고 확인했어요. 그리고 바로 무릎을 꿇었죠. 내가 몰라봐서 미안하다. 내가 어리석어서 실수를 했던 것 같은데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라. 이제부터라도 내가 간병을 돕든 보양식을 만들어서 갖다 주든 할게. 이제 와서요? 왜요? 할머니 필요 없는데요? 우리 외할아버지께서 전부 지원해 주시기로 해서 할머니의 얄팍한 손은 필요 없어요. 할머니는 땅에 주저앉아 울며불며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랑 회장님은 정색하고 노려보기만 했죠. 할머니는 우리 엄마한테 직접 사과하겠다면서 만나게 해달라고 빌었어요. 하지만 우린 엄마를 만나게 해줄 의향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우리 엄마가 투병 중이라 좋은 것만 봐야 하는데 할머니 얼굴을 왜 봐야 해요? 할머니는 고개까지 조아리면서 제 바지가랑이를 붙들었어요. 회장님에게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될지 두렵긴 했나 봐요. 하지만 회장님은 그런 할머니를 한심하게 바라보셨고 냉정하게 말씀하셨죠. 사람이 이렇게까지 박쥐처럼 비굴할 수도 있나 보네. 내 딸을 핍박하고 무시해놓고 이제 와서 내가 뒤에 있다는 걸 알고 빌어? 용서는 바라지도 마라. 할머니가 콧물까지 질질 흘려가며 읍소했지만 회장님은 단호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속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더라고요. 회장님은 말로만 직접 나서서 복수를 하겠다고 선언하신 게 아니었어요. 실행으로 착실하게 옮기는 분이셨죠. 할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은 퀄리티를 내세우면서 값을 비싸게 받는 곳이었는데요. 회장님이 할머니 식당 근처에 같은 업종을 오픈하면서 값은 내려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당연히 겁에 질려서 회장님의 식당에 찾아와 한 번만 봐달라면서 대자로 들어놓고 울며불며 호소했어요. 제가 자존심 다 버리고 며느리 앞에서 무릎 꿇고 빌 테니까 제발 식당 운영에 차질이 생기게 만들진 말아주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잘못했어요. 하지만 회장님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으셨어요. 종업원들에게 전화를 통해 영업방해로 신고하라 명령하셨습니다. 애초에 회장님이 식당에 와 계셨을 리 없으니까요. 할머니는 그래도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낼 수 있을 리 없다면서 가격을 똑같이 내렸어요. 언제 망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하면서도 큰 소리 뻥뻥 친 거죠. 그래봤자 손맛은 못 따라오지. 우리 단골들이 몇 년 단골들인데 설마 이 식당 버리고 가겠어? 어디 두고 보자고. 하지만 회장님의 식당은 대규모 투자를 바탕으로 최고의 요리사들을 영입했어요. 게다가 가성비까지 뛰어나니까 손님들이 몰려갈 수밖에 없었죠. 결국 할머니 식당은 손님이 줄고 가게는 점점 쪽박을 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할머니는 회장님의 식당으로 다시 한번 따지러 왔더라고요. 이게 말이 돼? 장사에도 상두덕이 있는 거야. 내가 망하는 걸 눈으로 보고 나서야 속이 시원하겠어? 어디 감히 내 구역에서 장사를 하냐고? 할머니는 꺼이꺼이 우느라 제대로 말도 못하더라고요. 제가 마침 회장님의 식당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하기 위해 자리에 와 있었거든요. 그렇게 고압적인 태도로 살던 할머니가 우는 걸 보니까 통쾌했어요. 저를 본 할머니는 동정심을 유발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야, 그래도 내가 네 할머니 아니냐? 네 아빠를 위해서라도 인연을 저버리면 안 되지 않겠니? 너희 외할아버지 좀 설득해봐라.
인연을 저버리군요. 애초에 있지도 않았던 인연인데요? 할머니가 만든 업보를 이제 와서 수습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너무 늦어버렸네요. 할머니는 결국 울며불며 매달렸지만 저는 단호하게 돌아섰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손가락질하는데도 할머니는 쪽팔린 줄 모르더라고요. 우리 엄마는 지금은 항암 치료를 중단하신 상태예요. 화학요법, 항암도 방사선 치료도 크게 효과가 없으셔서 멈추자고 하셨거든요. 항암이 통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처음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는데요. 다행히 기적적으로 사연을 쓰는 지금까지 몇 년이 흘렀는데 상황이 더 나빠지진 않았답니다. 전 이제 엄마도 회장님을 완전히 용서하셨기 때문에 외할아버지로 진짜 받아들였어요. 솔직히 말하면 저도 그전까진 머리로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다만 계속해서 비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적으로만 외할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내일 집에 오실 거예요? 엄마가 보고 싶어 하시는 것 같던데 시간 되면 놀러 오세요. 우리 딸이 보고 싶다고 하면 당연히 가야지. 뭐 먹고 싶은 건 없다고 해? 있어도 외할아버지한테는 말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너무 양을 넉넉하게 사오셔서 우리 두 식구가 먹기엔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도 조금 사다 주면 섭섭하지 않겠어? 나한테 몰래 말해줘봐라. 네 엄마가 뭐 먹고 싶다고 하든. 잠시만요. 이제 동료도 올 거니까 저는 나가볼게요. 아니, 네 엄마가 뭐 먹고 싶어 하는지만 얼른 알려달라니까. 회사에선 여전히 회장님과 비서 사이로 착실하게 근무 중이랍니다. 외할아버진 엄마를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엄마는 외할아버지가 새로 끓인 가족들과 함께 식사까지 한번 하셨죠. 분위기가 마냥 친밀하진 않았지만 서로 조심스럽게 호의를 비춘 자리였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외할아버진 엄마와 저에게 엄마 몫의 유산을 꼭 주겠다고도 맹세하셨어요. 사실 엄마랑 저는 돈을 바라는 건 아니지만 외할아버지 마음이 편해지기 위해서라도 거절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아버지, 이렇게 얼굴 보고 식사도 하고 이야기 나누는 날이 올 줄은 몰랐는데 참 좋네요. 늦었지만 그래도 아버지랑 다시 가족으로서 시간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해요. 그래, 나도 그렇단다. 그동안 미안했고 앞으로는 네가 힘든 일 없도록 최선을 다할 거야. 우리 딸 더 나빠지지 않게 건강만 잘 챙기자꾸나. 아버지도요. 저한테만 그러시지 말고 아버지도 건강 잘 챙기셔야 해요. 저야 이제 딸 노릇도 제대로 해볼 테니까요. 그래. 이제 우리 사이에 못다한 시간이 많으니 하나씩 차근차근 채워나가자꾸나. 엄마랑 외할아버지가 훈훈하게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을 보면 제 마음이 뭉클해져요. 한편 할머니라고 부르고 싶지도 않은 할머니는 식당이 쫄딱 망하고 나서 남은 돈도 얼마 없었는데요. 그마저도 저랑 차별해서 예뻐하던 친손주들한테 모조리 빼앗겼다고 하더라고요. 친손주들이 할머니를 모시고 살 것처럼 굴어놓고 내쫓아버렸대요. 그래서 결국 그 나이에 찜질방을 전전하면서 사시는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양심은 있는지 우리한테 도와달라고 기대오진 않아서 다행이었습니다. 그럴 만도 한 게 본인이 그토록 차별하고 무시하던 며느리와 손녀한테 이제 와서 손 벌리긴 자존심이 허락을 안 하겠죠? 할머니는 친손주들 집에 찾아가서 배응망덕한 것들이라고 난리를 피우는 바람에 경찰까지 출동했다고 했어요. 아휴, 역시 사람은 자기가 한 대로 돌려받는 법이에요. 외할아버지가 할머니 식당 망하고도 우리 엄마 고생시킨 것 때문에 이를 알고 계셨거든요. 그래서 할머니의 상황을 꾸준히 주시하고 계셨고 그 덕에 저도 이 소식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 결국 그렇게 됐다더군. 뭐 인간은 자기가 한 만큼 돌려받게 되어 있는 법이지. 나는 전혀 놀랍지 않아. 솔직히 저도 놀랍진 않아요. 괜히 자기 인생 망했다고 우리한테 찾아오는 일만 없으면 돼요. 그럴 위인도 못 되지. 너희 엄마랑 너한테 어떤 짓을 했는데 지금 와서 무슨 낯짝으로 도와달라고 하겠어. 그래도 여차하면 내 손으로 내쫓을 테니 걱정 말아라.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이젠 할머니가 어떻게 살든 제 관심 밖이에요. 우린 이제야 제대로 된 가족을 찾았고 평온한 일상을 되찾았으니까요. 엄마는 여전히 힘겹지만 열심히 살아가고 계시고 저는 엄마 곁에서 최선을 다해 보답하고 있어요. 사연을 쓰면서 제 지난 날을 다시 되돌아보게 되었고 이렇게 정리하며 마음을 다잡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혹시 제 사연을 듣고 조금이라도 위안을 얻었다면 그걸로 저는 충분히 보람을 느껴요. 우리 모두 각자의 자리에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때때로 서로에게 따뜻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을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